네, 여러분. 오늘 수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동영상으로 오늘 강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2장에 앞부분을 좀 다시 나갔지만 다시 그 부분을 복습하면서 12장의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은 유전자 그리고 염색체라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내용은 멘델의 법칙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런 이 멘델의 법칙의 기본적인 내용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유전 현상이 있는데요. 그 유전자의 어떤 그 표현형들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런 표현형들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런 어떤 규칙적인 표현 말고 좀 비정상적인 새로운 어떤 패턴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유전자가 어떻게 염색체 위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감수 분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떠올려 보시면 이 부분 이해하기는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지난 시간 말미에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전에 사람들은 19세기,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유전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있어 왔습니다만, 유전을 좀 과학적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유전 현상들을 분석해 보건데, 유전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그 요인들이 어떤 식으로 유전되는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들이 표현형을 나타내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략 두 가지 가설들을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호남 유전은 양친, 부모의 결정인자가 결합해서 중간 형태의 것을 나타내고, 중요한 것은 이 양친의 결정인자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형태의 자손에서 중간 형태를 만들면서 부모의 어떤 특징들은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입자 유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양친에서 올라오지만 자손에서 그들이 만났다가 또 자손에서 그들이 만나지만 양친의 결정인자가 그 결합되어 있어도 나중에 여전히 자기의 어떤 독자성을 유지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입자 유전은 당시에 크게 각광을 받지 못했었고요. 혼합 유전이 주요 의견이겠습니다. 이런 입자 유전을 이제 과학적으로, 통계학적으로 밝혀낸 사람이 바로 멘델이 되겠죠. 멘델은 수도원에서 완두를 재배하면서 이 완두의 7가지 형질들을 분석합니다. 직접 본인이 인위적으로 교배 실험을 해가지고 그 인위적 교배 실험을 통해서 입자 유전이 존재함을 밝혀내죠. 그리고 그 입자를 인자라고 얘기합니다. 유전 인자라고 얘기를 하죠. 현재는 그 입자를 유전자라고 얘기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멘델이 실험으로 이용했던 완두 꽃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완두는 암술과 수술이 같은 꽃에 피는, 같은 꽃에 열리는 이런 그러니까 양성화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암수가 같이 한 꽃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별다른 처리를 하지 않아주면 자가 수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스스로 수정을 하는데요. 멘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실험하고자 하는 대상의 수술들을 다 제거를 하고요. 또 본인이 원하는 수컷의 수술에서 꽃가루를 붓으로 묻혀가지고 암수를 직접 묻혀주는 그런 어떤 실험들을 감행했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형질과 특징, 또 특정 형질이라고 하는 이 특징을 잘 구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질은 관찰 가능한 물리적인 특징인데요. 예를 들어 콩의 모양, 이런 것들은 형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콩의 모양이 둥그렇다, 주름지다. 그러니까 콩의 형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형질의 특수한 형태들이 존재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특징이라고 합니다. 콩의 모양은 형질, 콩이 둥그렇다, 주름지다는 바로 특징이 되겠죠. 여러분 잘 구분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멘델은 7가지 형질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 완두가 나타낼 수 있는 7가지 형질인데요. 콩의 종자의 모양, 색깔부터 모양과 색깔, 그 다음에 꽃의 색깔, 이게 이 깍지의 모양, 색깔, 그 다음에 이제 이 꽃의 위치, 그 다음에 줄기의 길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7가지를 다 합니다. 우리는 이제 고등학교 이 종자의 모양과 색깔에 대해서 주로 많이 배웠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이래서 실험을 해봤더니 자 보시면 이제 3대1 대략 3대1의 비율의 어떤 그 실험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런 3대1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 맨델이 했던 실험의 기본적인 요체가 나옵니다. 자, 부모에서 형질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특징을 가진 각각 부모가 여기 이제 동그란 콩이고 주름진 콩이 되겠죠. 자, 이 두 개의 그 순종의 둥근 완두와 순종의 주름진 완두를 준비를 합니다. 이때가 이제 부모 세대가 되겠죠. 부모 세대 종자를 키워가지고 부모 식물을 만들고요. 자, 부모 식물에 두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는 이 부모 식물을 교배를 시킵니다. 교배를 시켜서 자, 서로 다른 두 순종의 다른 특징을 가진 그 개체들을 교배시켜서 F1을 얻습니다. 자, F1 얻었죠. 그리고 F1 씹어서 F1끼리 자가 교배시켜서 F2를 얻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앞전에 있는 여기에 있는 특징들을요. 자, 이 두 형질을 가지고 자, 이 부모로 P 세대를 이용해서 F1을 만들고 F2를 만들었을 때 F2에서 이 특징들이 몇 대 몇의 비율로 나오는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은 3대1의 비율로 대략 나오게 되겠죠. 자, 그 과정들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교배 실험을 했는데요. 이걸 우리가 단성 잡종 실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콩의 모양과 콩의 모양을 가지고 하는 하나의 그 형질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배웠겠지만 이 콩의 모양이 둥근 모양의 순종은 라지 R이라고 하는 것의 호모입니다. 그러니까 라지 R과 라지 R 두 개의 어떤 그 특징을 나타내게 되겠죠. 사실은 맨델은 여기 라지 R과 스몰 R 이 부분은 자기가 모형을 세운 겁니다. 모델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지 R과 스몰 R이라고 하는 어떤 인자들이 그 다음 세대에 넘어가서 이렇게 조합을 이루었을 때 비로소 3대1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모형을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그 맨델의 생각이죠. 실질적으로 맞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 부모 P 세대에서 라지 R과 라지 R 둥근 종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스몰 R과 스몰 R 주름진 종자가 되겠습니다. 두 종자를 교배를 시켰을 때, 자, 교배를 시킨다는 얘기는 꽃가루와 자, 밑에 있는 난자가 교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때 꽃가루와 난자를 만들 때 두 개의 지금 이배체 상태에서 즉 두 개의 그 대립전자를 가진 상태에서 각각의 대립전자가 꽃가루라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꽃가루를 만든 정자라든지 그다음에 이 난자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정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수컷이었을 경우는 정자가 라지알 각각이 들어있을 거고요. 이것이 암컷인 경우에 스몰 R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교배시켜서 F1을 얻게 되면 모두 다 라지알 스몰 R이 되기 때문에 F1에서 나타나는 라지알 스몰 R이 이런 패턴이 그러니까 둥그런 종자 패턴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F2에서 자가교배 시켰을 때 라지알과 스몰 R은 각각 라지알 스몰 R이라고 하는 배우자를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퍼넷 스퀘어로 그려보게 되면요. 라지 R, 스몰 R, 스몰 R 이렇게 얻게 됩니다. 그래서 둥근 종자가 3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름진 종자가 1의 비율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대1의 비율로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 가지 용어들을 설명하고 있죠. 자, 이배체, 바로 이제 하나의 개체를 형성할 때는 두 개의 대립전자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배체를 띄고 있고요. 정자라든지 난자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것 중에 절반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반수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정자와 난자 같은 경우는 반수체 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자, 이 라지 R과 스몰 R은 현대적 용어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 종자의 모양, 그러니까 형질이라고 얘기했죠. 그 형질을 결정짓는 두 가지 그러니까 특징이 있죠. 그 두 특징인데 그 특징을 결정짓는 요인들이 되겠습니다. 한 유전자에 자리할 수 있는 서로 다른 대체형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라지 R과 스몰 R은 똑같이 콩의 모양을 결정짓는 유전자 자리가 있는데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대체형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대립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지 R과 스몰 R의 관계는 대립 유전자의 관계고요.
자, 이것들이 만났을 때 라지 R과 라지 R, 스몰 R과 스몰 R 동일한 것들의 대립변자가 만나는 경우는 우리가 동형접합자. 라지 R과 스몰 R처럼 서로 다른 형태의 대립변자가 만났을 때 우리가 이형접합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콩의 모양을 보게 되면 여기 지금 콩의 모양이 둥그런 것은 라지 R도 둥그렇고요. 라지 R 스몰 R도 둥그렇죠. 이런 경우처럼 표현형은 똑같을 수 있습니다. 표현형은 같지만 그 표현형을 나타낼 수 있도록 가지고 있는 유전자들의 조합, 대립변자의 조합은 다를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유전자형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라지 R, 라지 R, 라지 R, 스몰 R, 스몰 R, 스몰 R은 다 유전자형의 종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성잡종 실험을 통해서 멘델이 첫 번째 자기의 법칙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모든 개체는 배우자를 만들 때 한 유전자에 대한 두 사본이 분리돼요. 각 배우자도 그중 한 개의 사본만 갖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여기 보시면 F1 같은 경우에는 라지 R, 스몰 R의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라지 R, 스몰 R이 두 개가 다 정자나 난자에 들어갈 수 없어요. 정자와 난자는 반수체이기 때문에 이들 중 하나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라지 R, 스몰 R이 만들 수 있는 정자와 난자는 각각 라지 R 또는 스몰 R의 그 대립유전자 하나만 가지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원래 개체가 그 배우자를 형성할 때 자기가 갖고 있던 유전자형의 조합을 분리시키게 되겠죠. 그래서 라지 R 또는 스몰 R도 분리시키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분리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분리의 법칙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 그 감수 분열을 떠올리시면 되겠어요. 감수 분열에서 이배체 부모에서 반수체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졌었죠. 그래서 이때 이제 라지 R과 스몰 R이 각각 정자와 난자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감수 분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러면 제가 라지 R, 스몰 R, 라지 R, 라지 R은 둘 다 둥그런 종자의 표현형을 나타냈었죠.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얘가 유전자형이 라지 R인지 라지 R인지 또는 라지 R인지 스몰 R인지 겉만 보면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멘델은 그걸 밝혀냈을까? 멘델은 그들의 유전자형을 이 검정교배라고 하는 방식으로 밝혀내게 됩니다. 자, 검정교배는요. 지금 우리가 이 표현형이 우성 표현형이지요. 이 둥그런 종자 같은 경우에는 이 우성 표현형인데 이게 뭘까 궁금한데 이거를 밝혀내기 위해서 뭐랑 교배시켜주냐면 열성 호모랑 결합시켜줍니다. 열성 동형접합자. 이 경우에는 주름진 종자가 되겠죠. 주름진 종자는 스몰 R, 스몰 R이라고 불리는 열성 동형접합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라지 R, 라지 R이냐, 라지 R, 스몰 R이냐. 만약에 라지 R, 라지 R이라고 하면 스몰 R, 스몰 R과 결합하게 되면 무조건 라지 R, 스몰 R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 이들이 교배시켜서 그 다음 세대의 결과는 모두 다 둥그런 종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얘는 라지 R, 라지 R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얘가 그 이형접합자, 즉 헤테로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요. 이 중에 절반은 라지 R, 절반은 스몰 R이 되겠죠. 이들이 만들어낸 배우자에. 그렇기 때문에 라지 R, 스몰 R과 이들이 만들어낸 스몰 R, 스몰 R의 배우자가 결합시켰을 때 라지 R, 라지 R, 라지 R, 스몰 R, 라지 R, 스몰 R, 스몰 R, 스몰 R, 스몰 R, 스몰 R. 즉 표현형이 둥근 표현형과 주름진 표현형이 1대1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헤테로인 경우에는 이 경우 서로 다른 표현형이 1대1로 존재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 겉에 둥근 종자가 어떤 유전자형을 가지는지를 쉽게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가 되겠죠. 자, 멘델은 조금 더 실험을 확장해 봅니다. 이제 단성 잡종 가지고는 좀 심심해요. 그래서 두 개를 한번 같이 조합을 해봅니다. 자, 이 경우는 지금 모양과 색깔을 같이 조합했습니다. 자, 왼쪽 부모 P세대의 한쪽은 라지 R, 라지 R, 라지 Y, 라지 Y, 즉 노란색 둥그런 종자. 자, 반대쪽은 라지 R, 스몰 R, 스몰 R, 스몰 Y, 스몰 Y, 즉 주름지고 녹색인 종자를 교배시킵니다. 녹색인 종자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교배시켜서 F1 얻게 되면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라고 하는 양성 이 더블 헤테로자이고트, 즉 양성 이형접합자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두 유전자 모두에서 이형접합자의 개체가 나타나고요.
이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배우자는요. 자, large y, small y, small r, large y, small r, small y 이 네 가지 종류의 배우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종류의 배우자를 이렇게 각각 준비를 해가지고 퍼넷 스퀘어에 넣어서 이들의 그 표현형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제 표현형은 종자의 모양과 더불어 종자의 색깔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 다음 페이지 나오겠지만 9대 3대 3대 1 즉 자, 둥그렇고 노란색인 종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둥그렇고 녹색인 거 3개, 둥그렇고 주름진 거 3개, 그 다음에 주름지고 녹색인 게 하나. 그래서 9대 3대 3대 1이라고 하는 패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9대 3대 3대 1이 나타나게 되는 이런 패턴은 자, 이 둥그런 종자, 그 종자의 모양을 보아도 3대 1이고요. 그 다음에 종자의 색깔로 봐도 3대 1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봐도 3대 1이기 때문에 이 종자의 모양과 종자의 색깔은 상대방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종자의 모양은 또 둥그런 것이 하나 둘 뭐 몇 개죠? 지금 전체 16개 중에 12개죠? 3대 주름진 거 1이고요. 노란색도 역시 마찬가지. 전체 16개 중에 12개가 노란색이고요. 녹색은 4개입니다. 어떻게 보더라도 둥그런 거, 그러니까 종자의 모양을 보더라도 3대 1이고요. 종자의 색깔을 보더라도 3대 1이 되겠습니다. 각각 3대 1인데 이게 조합을 이루게 되니까 독립적으로 조합을 이루게 되니까 9대 3대 3대 1이라고 하는 패턴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양성 잡종 실험을 통해서 멘델은 동일의 법칙에 도달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두 유전자의 대리유전자들은 배우자 형성 과정에서 독립적으로 분리된다. 즉 여기에서 보이는 R이라고 하는 유전자와 여기서 보이는 Y라고 하는 유전자는 상대방에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유전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실질적으로 이 멘델이 관찰했던 7가지 형질들은요. 이 완두의 염색체, 서로 다른 염색체상의 존재예요. 염색체가 일단 다르다. 즉 R이 들어있는 염색체, 여기서는 큰 염색체가 표시되어 있고요. Y가 들어있는 염색체는 작은 염색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R과 그래서 한쪽에는 이 R이 들어있었죠. 지금 다른 쪽에 스몰 R이 F1 같은 경우에는 large R, small R, large Y, small Y라고 하는 이 조합을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 중기, 그러니까 감수 제1분열 중기 때 어떤 식으로 배열을 했느냐.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쪽이 전부 다 한쪽, 파란색이 한쪽으로 배열되어 있고요. 또 랜덤하게 빨간색, 파란색,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배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또는 이거는 순전히 무작위적으로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애들 절반, 이렇게 되는 절반이 되니까 잘 보시게 되면 large R, large Y, small r, small y, large R, small y, small r, large y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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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 비율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large R과 small R과 Y 유전자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분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이렇게 그 두 가지 그 멘델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멘델의 법칙을 통해서 또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유전학에서는 이 유달리 확률 계산이 많습니다. 확률이라고 하는 거.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일이 일어날 그런 그 가능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동전 던지기를 가지고 우리 확률에 대해서 잠시 얘기해 보면요. 지금 여기 큰 동전, 약간 그 구릿빛 나는 동전하고 은빛 나는 동전, 작은 동전이 있습니다. 자, 두 동전을 던진다고 봐요. 두 동전을 던지는데 이 동전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 동전을 던지는 것과 이 동전을 던지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앞면 나왔으면 얘도 앞면 나와야 된다 이런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시행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전의 앞면이냐 뒷면이냐, 이 동전의 앞면이냐 뒷면이냐는 동전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면 각각 2분의 1의 확률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만약 이 동전의 앞면이 나올 그 앞면은 large R, 뒷면은 small r, 여기를 앞면을 large R, small r이라고 하면 각각 2분의 1의 확률로 존재하게 되겠고요. 이걸 퍼넷 스퀘어로 그려서 두 동전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경우에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 2분의 1 곱했으니까 각각의 확률을 곱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서로 독립인 사건들이, 즉 이 동전과 이 동전, 서로 다른 동전들이 동시에 어떤 특징을, 어떤 그 앞면을 나타내는 특징은
각각이 나타나는 앞면, 각각이 앞면 나타나는 확률을 곱해준 것과 같습니다. 서로 독립인 사건들이 동시에 나타난다라고 할 때는 이때는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곱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large R과 small R이 나오는 경우는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large R, small R, 여기도 large R, small R. 이 경우에는 이 은빛 동전이 앞면이고요. 이 경우에는 이 구릿빛 동전이 앞면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둘 다 large R, small R이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은 서로 다른 사건이 되겠죠. 서로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large R, small R이 나타날 확률을 구하라라고 하면 이 사건과 이 사건을 같이 더해줘야 되겠죠. 서로 같이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 두 사건을 합해서 그 확률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우리가 합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을 잘 활용하셔야만 나중에 가계도 같은 데서 확률을 계산할 때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가계도가 나오죠. 가계도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교배 실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같은 경우는 교배 실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에서 어떤 유전 패턴들을 분석하거나 이럴 때는 비인도적으로 사람을 가지고 실험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그 가계도를 분석해서 그 유전자 패턴을 분석합니다. 자, 여기 보면 A는 우성 유전되는 어떤 유전자를 어떤 질병이라든지 형질을 보여주고 있고요. B 같은 경우는 열성 유전되는 형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성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어떤 그 질병이라든지 이런 특징들이 우성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우성인 경우에는 헤테로만 가지고 있어도, 즉 그 질병 유전자 하나만 갖고 있어도 다른 쪽이 정상이라 하더라도 그 질병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성 유전 같은 경우에는 자, 병을 가진 모든 개인은 그 부모도 병이 걸려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남자, 가계도에서 네모는 남자고요, 동그라미 여성입니다. 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질병에 걸려 있죠. 근데 이제 부모도 역시 부모 중에 한 분도 역시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우성 유전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보통 우성 유전이 호모로 존재하지는 않고 보통 헤테로로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이제 헤테로예요. 하나 우성이고 하나 정상이고, 얘는 둘 다 정상인 경우죠. 결혼했을 때 확률적으로 약 절반가량의 자손들이 우성 그 특징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약 절반 정도가 병에 걸리게 되는 그런 특징을 나타내게 되고요. 열성 유전 같은 경우에는 자, 겉으로 보면 표현이 다 정상인데 자손이 많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보통 이런 열성 유전인 패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둘 다 정상이에요, 표현형은. 그렇다는 얘기는 표현형은 정상이지만 열성 유전되는 그런 유전 형질을 헤테로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헤테로가 돼 있어야 반드시 자손 중에 나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는 정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어떤 유전 질환의 대립유전자를 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인자라고 하죠. 여기 보이면 보인자. 그래서 이런 보인자들이 있게 되겠고요. 이런 보인자의 결합으로 인해서 보통은 자손의 4분의 1 정도, 확률상 보면 여기 이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가 바로 이제 그 열성 동형적합자를 가진, 즉 이런 어떤 열성 질병을 나타내는 환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멘델의 유전 법칙과 그 다음에 가계도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조금 더 이제 복잡한 경우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대립유전자, 멘델 같은 경우에는 뭐 두 가지 대립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동그랗고 주렁진 코, 노랗고 녹색인 코. 그래서 그 사람은 참 운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7개가 전부 다 독립입니다. 독립에다가 그 다음에 각각 두 개씩의 대립유전자를 갖고 있는 아주 행운아였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여기서 용어 하나 정리하도록 들어가죠. 야생형 대립유전자와 돌연변이 대립유전자가 있는데요. 야생형 대립유전자는 보통 어떤 집단 내에서 가장 많은 대립유전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걸 우리가 야생형 대립유전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돌연변이 대립유전자는 아무래도 원래 야생형이 주로 있었다. 그 중에
한두 개가 하나가 돌연변이해서 만들어진 애들이기 때문에 야생형 대립유전자보다는 숫자가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유전자 자리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둥근 콩, 콩의 모양을 나타내는 형질이 있었죠. 그 콩의 모양을 나타내는 형질에 그 자리에 자, 라지 R이 오느냐 스몰 R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표현형이 좌우됐습니다. 이런 것처럼 염색체 상에서 어떤 해당 유전자가 차지하는 위치를 우리가 유전자 자리, 로커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자리. 그래서 이 로커스에 그러니까 로커스가 두 개가 있어요. 상염색체, 일반적으로 부모 하나씩 받는 염색체인 경우에는 똑같은 염색체 배열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 콩의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 자리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빠한테서 받은 거, 하나는 엄마한테서 받은 거. 그래서 그 유전자 자리가 보통은 상염색체인 경우에 두 개가 있다. 자, 다형성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자, 라지알, 스몰알과 같이 대립유전자가 어떤 유전자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대립유전자가 두 가지 종류 이상이 있으면 우리가 다형성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즉, 라지알과 스몰알이라고 하는 대립유전자 두 가지가 존재했었죠. 이런 경우에는 다형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단에서는 모두 다 둥근 부분밖에 없어요. 모두 유전자를 다 봐도 라지 R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 집단 같은 경우에는 다형성을 갖고 있지 않게 됩니다. 자, 유전자 그리고 좀 복잡한 얘기긴 한데요. 이런 한 유전자 자리에 오는 대립 유전자들이 있는데요. 이런 대립 유전자들이 좀 복잡한 패턴을 띠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복대립 유전자예요. 대립 유전자가 지금까지 우리는 두 개를 봤지만 세 개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개. 세 개 이상 있으면 우열 관계도 자, 1번이 1번이 2번보다 우성이고 2번이 3번보다 우성이고 3번이 4번보다 우성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1번이 2번보다 우성이고 1번이 3번보다 우성인데 2번과 3번은 또 우성인 관계가 아니고 서로 동격인 관계도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진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복대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잠시 후에 볼 ABO 혈액형이 바로 그거에 해당됩니다. ABO에서 A형과 B형을 결정한 대립유전자는요. O형을 결정한 대립유전자보다 우성입니다. 하지만 A와 B는 서로가 우열 관계가 없어요. 거의 동격인 관계가 되겠죠. 이런 경우 복대립유전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성 관계가 불완전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불완전 우성. 그 다음에 공동 우성은 서로 우성이 이형 접합자가 둘 다의 특징을 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둘 사이의 관계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잠시 후에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거는 복대립 유전자의 예를 보고 있습니다. 이 토끼의 털색을 나타내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 라지 C가 있고요. 스몰 C에 CH가 있습니다. 스몰 C에 H가 있고요. 그냥 스몰 C가 있습니다. 네 개의 대립 유전자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보게 되면 자, 라지 C가 하나로 들어있으면 모두 다 어두운 회색, 진한 회색을 띠게 되죠. 이런 경우 라지 C는 다른 모든 대립 유전자에 비해서 우성이 되겠습니다. 자, 스몰 CHD는 스몰 C보다 우성이 되겠어. 이 스몰 C, CHD의 동형 접합자라 스몰 C, CHD와 스몰 C의 우형 접합자가 은혜색을 띠고 있는 걸 봐서는 이 스몰 C가 스몰 C, CHD보다는 열성인 경우가 되겠고요. 마찬가지입니다. C의 H, C의 HC는 둘 다 이런 표현을 나타내는 거 보니까 스몰 C가 열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몰 C 같은 경우에는 완전 열성이기 때문에 이 흰색의 토끼를 나타내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라지 C가 가장 우성이고요. 스몰 C, CHD와 스몰 C, H는 둘이 동격인 관계, 그 다음에 스몰 C는 열성인 그런 어떤 특징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불완전 우성은 불완전 우성과 이제 이 공동 우성을 여러분들이 좀 쉽게 구분하기 어려운데요. 불완전 우성은 자, 여기 보라색 불완전 우성 예가 나와 있습니다. 보라색 가지와 흰색 가지가 있어요. 라지 P와 스몰 P가 있다고 했을 때 이들 걷어서 F1을 얻게 되면요. F1은 무조건 라지 P와 스몰 P가 되겠죠. 라지 P와 스몰 P인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색깔이 이 둘 사이의 중간형을 나타내게 됩니다. 보통 표현형이 중간형이에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이들의 이 가지의 이 색소를 보게 되면요. 보라색 색소와 보라색 색소가 절반밖에 안 들어있는 겁니다. 즉, 이 부모 표현형의 딱 중간 정도의 어떤 그 밀도로 표현형이 나타나는 경우, 이걸 우리가 불완전 우성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라지 P가 스몰 P보다 완벽하게 우상 형태를 나타내지 못하고요. 그 중간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경우 우리가 불완전 우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불완전 우성이고, 역시 이제 불완전 우성 같은 경우는 F2를 얻게 되면요. 자, 라지 P, 진한 이 보라색까지죠. 그 다음에 스몰 P 흰색까지지만 라지 P, 스몰 P는 연한 보라색으로 1대 2대 1의 패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1대 2대 1. 이게 불완전 우성이 되겠고요. 자, 공동 우성은 두 가지 특징이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혈액형에서 A와 B, AB, O형 이 네 가지 혈액형이 있죠. 각각을 결정하는 대립변자가 IA, IB, 그다음 IO가 되겠는데요. 여러분 A, B형인 경우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 혈액형을 결정하는데 뭘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이 항체를 가지고 이제 그걸 결정하게 됩니다. 즉 A형은 항A 혈청에, 그러니까 항A 혈청의 반응을 나타낸대요. A형은.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B 같은 경우는 항B 혈청의 반응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A, B형은 항A와 항B에 다 같이 반응을 나타내게 돼요. 그 다음에 O형은 그 둘 다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보세요. A형과 B형이 각각 이런 표현형을 나타냈죠. 그런데 A, B형은 두 표현형을 다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와 B 사이의 관계는 공동우성이에요. 공동우성. 중간형이 아니죠. A와 B의 중간형이 아닙니다. 이 경우는 둘 다 표현형을 나타내기 때문에 공동우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혈액형은요, 우리 적혈구 위에 있는 적혈구 막에 붙어있는 단백질에 보게 되면 이런 어떤 그 올리고당이 붙어 있습니다. 올리고당이 붙어 있고요. 이 단백질과 당 단백질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붙어 있는데 그 올리고당의 끝에 예를 들어 IA 같은 경우는 이 대립전자로 만들어진 효소가 그 끝에다가 N-아세틸 갈락토사민을 붙이고요. IB로 의해서 만들어진 효소는요, 디갈락토스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형태의 이 당이, 올리고당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거를 공격하는 항체들이 다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일단 다르기 때문에. 근데 O 같은 경우에는 이 끝에 붙지 않아요. 그러니까 IO 같은 경우는 이 효소의 기능을 잃어버려가지고 이 끝에 뭘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나타내게 돼요. 자, 이제 지금까지는 대립전자 사이의 상호 관계를 봤는데요. 이제는 유전자 자리가 2개 이상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이제 복잡하죠. 이제 유전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보게 될 건데요. 그 중에 상위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뭐냐면 한 유전자가 다른 유전자의 상위에 있는 거예요. 즉, 한 유전자의 표현형 발현이 다른 유전자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유전자가 허락을 해줘야 이 유전자가 발현되는 경우, 이거를 상위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위 관계. 또 우리가 얘기해 볼 것 중에 하나는 근친교배 관계가 있어요. 근친교배를 하면 근친교배가 좋지 않다는 얘기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친교배로 태어난 자손들은 보통 힘이 없거나 뭔가 좀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현형들이 나타난 그 근친교배로 나타난 자손들의 표현형이 현저하게 즉 떨어지는 경우, 이 경우 우리가 근교약세라고 하고요. 근친교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근친교배를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전반적으로 유전자들이 전부 다 호모가 됩니다. 즉 동형접합자가 돼요. 계속 근친교배 시키면요. 근데 그런 근친교배, 서로 다른 근친교배 자손끼리 서로 다른 그 근친교배 그 자손들끼리 자손사의 잡종을 만들게 되면요, 갑자기 표현형이 좋아져요. 이 경우 우리가 잡종 강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잡종 강세에 관련된 얘기도 잠시 후에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과 유전자 사이의 상호작용도 존재하게 돼요. 굉장히 유전자가 하나 발현되는데 복잡하죠.
먼저 상위를 보도록 합니다. 상위. 자, 대립유전자 B와 E, 즉 B와 E는요 서로 다른 유전자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B라고 하는 유전자와 E라고 하는 유전자는 서로 다른 유전자 자리에 있는 그런 유전자들이 되겠습니다. 자, 라지 B와 스몰 라지 E를 갖게 되면 무조건 검은색 레브라도 리트리버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스몰 B가 되고 라지 E가 갖고 되면 이 경우에는 이제 갈색 레브라도 리트리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스몰 E, 이 앞에 이 B가 어떤 거에 상관없이 스몰 E가 호모가 되게 되면, 즉 동형접합 되게 되면 무조건 노란색 레브라도 리트리버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쭉 보게 되면요. 자, 어쨌든 스몰 E가 되는 경우에는 그 앞에 라지 B, 스몰 B가 오든 라지 B가 오든 스몰 B가 오든 모두 다 노란색을 띠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스몰 E로 결정이 되면, 그러니까 이거에 의해서 이거는 이제 이거에 상관없이 유전자 발현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E라고 하는 유전자 자리가 B라고 하는 유전자의 표현형을 발현들을 결정하게 되는, 그러니까 상위 유전 관계에 존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개념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요. 제가 나중에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잡종 강세입니다. 자, 이 B73과 MO17 같은 경우는 얘들은 계속 근친 교배를 하는 애들이에요. 근친 교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옥수수들이 작고 볼품이 없습니다. 근교약세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친 교배를 통해서 만들어진 자손들의 약한 모습들이죠. 자, 그런데 이 B73과 MO17을 교배를 했어요. 교배를 했을 때 그 F1 자손에서 바로 이런 잡종 자손에서 되게 커다란 그런 옥수수가 만들어지죠. 이 경우 우리가 잡종 강세라고 합니다. 이런 잡종 강세는 보통 종자 회사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지금 이 B73과 MO17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유전자 자리에서 동형접합자입니다. 그런데 이 동형접합자 서로 다른 유전자에서 동형접합자가 되게 서로 다른 대립유전자로 동형접합자를 만들 텐데요. 이 둘이 합쳐지면 그들 사이에 만들어진 잡종 거의 대다수에서 헤테로가 될 겁니다. 이형접합자가 될 건데요. 이 경우 좀 거대한 편이 나타나요. 종자 회사들은 이 종자를 팔아먹습니다. 둘 사이에 잡종이 만들어진 종자를 이렇게 팔아가지고 팔게 되고요. 그럼 여기에서 만들어진 이 종자를 키우면 계속 이걸 얻게 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계속 감수분열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감수분열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다음 세대 이걸 심으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애들도 나오고 이런 애들도 나옵니다. 굉장히 들쭉날쭉하게 나와요. 들쭉날쭉하게 나오기 때문에 농부들은 큰 것만 나오면 좋겠어요. 근데 큰 것, 작은 것들이 막 나오게 되니까 상품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일종의 종자회사의 꼼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업 시간에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과 유전자의 발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순전 유전자에 의해서만 결정되면 참 좋겠지만 사실 환경 영향을 많이 받는 유전자들이 존재합니다. 여기 보면 자, 효소 중에 토끼와 고양이 같은 경우는 돌출구 색상이라고 하는 털 패턴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 털색을 나타내게 되는 효소가 있어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 유전자는 체온이 너무 높을 때는 기능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색깔을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체온이 낮은 말단부, 손, 발끝, 꼬리 끝, 귀 끝, 이 얼굴 끝 이런 곳에서 해당 효소는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곳에서는 진한 색깔을 나타내게 되죠. 자, 이거는 환경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애들을 따뜻한 곳에서 막 키운다고 하면, 아주 굉장히 따뜻한 그런 키운다고 하면 이런 색깔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런 색깔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의 발현은요, 이 유전자의 발현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걸 하나 더 보게 되면요, 이건 또 양적 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지금 남자와 여자의 키죠. 지금 키를 지금 늘어놓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보면 이제 키가 보통 정규분포의 모양을 띄우서 나타나는데,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키를 결정한 유전자는 거의 다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내에서 균일하게 퍼져 있는데 남자들이 대체적으로 다 커요. 키를 나타내는 유전자가 그 Y형 색채에 있지는 않겠죠.
Y 염색체는 유전자가 굉장히 적게 있기 때문에 T를 나타내는 유전자는 대다수의 다른 염색체상에 존재하는데 유독 남자들이 더 크단 말이죠. 이 경우는 뭐냐면 그 유전자가 발현되는 바탕, 즉 남성의 몸과 여성의 몸이라고 하는 그 환경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T의 차이가 남자들이 여성들보다 더 크게, 이들 사이 유전자가 현저하게 다른 건 아닙니다. T를 결정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T를 결정한 유전자의 패턴 역시 환경에 의해 좌우되고, 그 남성 여성의 환경뿐만 아니라 같은 남성 내에서도 또 같은 여성 내에서도 차이가 있는 걸로 봐서는 이들이 먹고 이들이 뭐 자라고 이런 어떤 환경에 의해서 차이가 바로 이런 키 차이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이게 되면 이게 딱 떨어지게 우리가 둥근 콩, 주름진 콩 이런 것처럼 딱딱 일대에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규 분포의 패턴을 띠는 유전자 변이를 우리가 양적 변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의 질문과 더불어 이 뒤에 나오는 유전자 연관에 관련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 연관은 여러분들 직접 보고 얘기를 해야 좀 이해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직접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